안녕하세요. 아주 멋지고 훌륭한 남편을 둔 한 가정의 아내입니다. 누군가의 딸 혹은 한 회사의 직장인이라고 절 소개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절 아내라고 소개한 건 제 사연이 제 남편과 많이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제 눈엔 제 남편은 정말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었는데요. 다른 사람 다닌 시모는 자기 자식인 제 남편의 자존감을 무수하게 깎아먹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시모에게 전 남편을 지켜주기 위해 애를 썼었는데 결국 그 시모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됐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여유로우신 부모님 아래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아빤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자수성가한 뒤엔 엄마와 함께 늘 봉사와 기부를 실천하며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두 분은 늘 절약하는 법, 검소의 필요성 등을 저와 여동생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자매는 두 분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부모님은 특히 아빤 자식들을 나무라고 다그치기보단 우리에게 항상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긍정의 힘을 믿으셨던 거예요. 아빠, 이번엔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번보다 등수가 10등이나 떨어졌어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머리가 좋은 애들 뒤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세상은 생각보다 노력에 대한 대가를 매번 돌려주진 않는단다. 그래도 묵묵히 참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분명 빛을 발하게 돼 있어. 머리? 머린 예은이 너보다 다른 애들이 더 좋을 수도 있지. 하지만 머리가 좋은 것만이 장점은 아니란다. 예은이 넌 다른 애들보다 인내하고 노력하는 성실함이 가장 큰 장점이잖니. 네 장점을 잘 살려보자. 아빠가 도와줄게.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학생 때 공부가 얼마나 큰 고통이고 스트레스입니까? 저와 동생은 그 시절을 아빠의 끝없는 응원과 다독임으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지치고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넌 할 수 있다. 설사 네가 공부를 포기한다고 해도 넌 최선을 다했으니 멋진 기권자가 되는 거다. 하는 아빠의 말을 듣고 자라니 자연스레 우린 자존감이 높은 어른이 될 수 있었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동생과 전 서울의 좋은 대학에 합격한 뒤 직장도 그만큼 좋은 곳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30대 중반에 한 중소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남편을 소개받아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참 착하고 쑥스러움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모습이 순수해 보여서 참 좋더라고요. 연애하는 동안 지켜보니 남편은 생각보다 더 착한 사람이더군요. 남편은 한 번은 재산 문제로 자식들과 분쟁이 생겼던 불치병 환자분의 의뢰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사건이 무사히 종결된 뒤에도 마음이 안 좋다며 꾸준히 그분의 병문안을 가더라고요. 자기 일도 바쁜데 자주 시간을 내면서까지요. 또 한 번은 저와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그 여행을 한 달만 뒤로 미룰 수 없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형편이 어려운 미혼모 의뢰인이 남편이 일하던 로펌에 아이가 관련된 곤란한 일이 생겨 찾아왔었는데 변호사 수임료를 듣고 힘없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 여자가 안쓰러워 로펌 측에 간단히 양해를 구한 뒤 수임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사건은 직접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송에서도 승소했고요. 그때 그 의뢰인은 너무 감사하다며 상대 측에 받아낸 위자료로 이자까지 쳐서 돈을 갚으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딱 자신이 빌려줬던 만큼만 돈을 돌려받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든 사람에게 뭘 더 받아내겠냐면서요. 이외에도 남편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던 할머니를 보면 얼른 달려가 돕기도 하고 자신의 옷에 국을 얻고 미안해서 눈물까지 터뜨린 식당 직원을 오히려 위로해주는 등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의아했던 건 사람은 착한데 자존감이 좀 낮아 보였다는 거예요. 남편은 제가 자신을 칭찬하면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꼭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나 아닌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나 같은 게 뭐라고. 뭐긴 착한데 똑똑하기까지 한 정의로운 변호사지. 누구라도 그렇게 하긴 자기 손해 생각 안 하고 남을 돕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냥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난 원래 타고난 머린 별로 안 좋은데 운이 좋았던 거야. 다 부모님이 공부를 잘 시켜주신 덕분이지 뭐. 나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예은이 너랑 있으면 내가 꼭 정말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운이 따라줬다고 한들 누가 운만으로 변호사가 되나요? 다 머리와 노력이 더해졌으니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전 남편만큼 착한 사람은 정말 본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저렇게 자신감이 없나 싶더라고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에 저는 남편이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좀 더 잘 알게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러셨듯 늘 남편에게 자긴 멋지고 훌륭하다, 대단하다고 추켜 세워주곤 했죠. 그렇게 연애를 하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서로의 집안 사정과 모아둔 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그 이유를 비로소 짐작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시모에게 왠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은 원래 동네에서 제법 큰 대형마트를 운영했었어. 그런 넉넉한 부모님이 학원도 보내주고 공부시켜주신 덕에 난 법대에 갈 수 있었지. 근데 내가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마트가 점점 어려워졌어. 점점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마트랑 편의점들에 밀리기 시작했거든. 게다가 서서히 배달 문화도 커지는 바람에 결국 마트는 몇 년 못 가서 망하고 말았고 우리 집엔 빚까지 많이 생겼어. 그래서 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변호사가 된 후에 내가 번 돈을 집을 도와주는데 거의 다 썼고 내 여동생이 일찍 시집갈 때도 내가 혼수도 다 마련해줬어. 동생은 월급이 너무 적어서 집을 도와줄 형편도 안 됐고 모아둔 돈도 많이 없었거든. 남편은 시댁에서 거의 가장 같은 존재였더군요. 형편이 좋지 않은 집에 시집가게 된 여동생을 결혼시키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남은 빚도 대부분 남편이 다 갚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빚을 다 갚아준 뒤에도 남편은 계속 자신의 부모님에게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버진 마트가 망한 뒤에 어떻게든 생계를 꾸려가시겠다고 건물 경비를 구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어. 반면에 어머닌 그 큰 마트에서 사람 쓰고 편하게 일하다 이제 와서 식당이든 청소든 내가 중노동을 해야겠냐면서 일을 안 구하시더라고. 아버지 벌이론 두 분 생활비가 충당이 안 됐던 거야? 빚은 자기가 다 갚아드렸다며. 그런 건 아닌데 솔직히 어머니가 잘 살 때 씀씀이를 못 버리셨어. 그래서 아버지 벌이에 만족을 못 하셨던 거고 대신 내가 돈을 잘 벌었으니까 나한테 카드 달라고 해서 내 카드로 좋아하던 홈쇼핑도 많이 하시고 식재료도 한우, 한돈이나 유기농 채소 같은 것만 사시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혼자 외식도 자주 하시더라. 그러다 보니까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뒤론 카드는 돌려받고 그때그때 돈으로 드리긴 했어. 그거랑 별개로 다달이 6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기도 하고.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땐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가진 걸 그렇게 왜 그렇게 다 퍼드렸나 싶었습니다. 들어보니 웬만한 돈은 다 시부가 아닌 시모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니 시모는 남편이 어릴 적부터 가스라이팅을 그렇게 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뭘 먹을 때면 나랑 동생한테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 부모가 열심히 번 덕에 니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라고 말이야. 옷을 사주실 때도 고등학교 때 학원에 보내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 그리고 집이 망한 뒤로 어머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 넌 머리가 나쁜데 우리가 마트 망하기 전에 있는 지원, 없는 지원 다 해줘서 겨우 법대 가고 변호사 된 거다. 그러니까 이젠 네가 우리 빚도 다 갚고 생활비도 지원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이야.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그러니까 시모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공부도 잘했던 남편을
늘 깎아내렸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 건 착한 게 아니라 네가 손익계산도 잘 못하고 마음도 약하기 짝이 없어 그런 거라며 나쁜 거라고 나무랐고, 남편이 공부를 잘했던 것도 다 자기가 돈 들여 공부시켜주고 학원에 보내줘서 그런 거라며 절대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 자신의 덕분이라고 말했다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자기 자식의 자존감을 저렇게 깎아먹을 수가 있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왜 그렇게 남편이 매사에 자신감이 없었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자신의 집안 이야기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더니 이젠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독이 되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어요. 그전엔 어머니 말대로 내가 잘된 건 다 어머니랑 아버지 덕분이니까 뭐든 해드려야 한다고 믿었어. 근데 예은이 너랑 만나면서 나 조금씩 알게 됐어.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말이야. 네가 늘 잘났다 멋지다라고 해준 덕분에 나도 조금씩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난 예은이 널 놓치고 싶지 않았어. 예은아, 비록 내가 집을 돕느라 여태 모아둔 돈도 6,500만 원밖에 없고 아직 자존감도 많이 키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될게. 집에 지원도 웬만한 건 다 끊을게. 그러니까 나랑 꼭 결혼해주라. 어? 남편은 절 만난 뒤 비로소 이젠 가족에게서 벗어나고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졌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6,500만 원도 제가 느끼기에 적은 돈이 아니었건만 남편은 변호사 벌이에 비해 그 정도면 많이 모으지 못한 거라며 괜히 제게 미안해했죠. 전 너무 좋은 사람임에도 그런 아픈 삶이 있던 남편을 평생 보듬어주며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고 저희 집에도 인사를 시켰어요. 이미 저에게 남편에 대해 들어 알고 있던 저희 가족은 남편을 정말 마음에 들어했죠. 특히 사람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던 아빤 남편이 변호사로 일하며 실천했던 선행을 하나씩 읊으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은이가 집에만 오면 자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자랑하느라 아주 입에 침이 다 말라버렸네. 자네 같은 사람은 나중에 위인전 같은 게 나와야 돼.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어허, 겸손도 정도가 지나치면 나쁜 거야. 스스로를 인정해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거네. 자넨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야. 자, 자네 술도 한 술 한다며? 난 아들도 없고 우리 집 여왕님 공주님들은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술 대작할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자네가 술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자네를 만나기 고대했는지 몰라. 자, 가족 되는 기념으로 우리 한잔하세. 우리 귀한 사익감 주려고 내가 좋은 술 미리 사다 놨어. 이후 남편과 따로 살던 시댁에 첫 인사를 갔을 때 솔직히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시모의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외로 시모는 제게 잘해주더라고요. 시부와 시누이 내외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시모는 남편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게도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아들 변호사 만드느라 내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수험생 땐 도시락도 자주 싸주고 야식도 챙겨주고 마트 장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아들 변호사 내가 다 만들어준 거야. 어두워지는 남편의 표정을 보는데 이게 바로 그 교묘한 가스라이팅인가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거기에 대고 아닌데요? 이 사람이 다 잘나선데요? 라고 대바라지게 말할 순 또 없지 않습니까? 그땐 그냥 웃으며 넘어갔어요. 그렇게 우린 결혼을 했고 양가에선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이야 원래 지원해줄 여유가 없었고 친정에서의 지원은 제가 거절했었어요. 저희가 모은 돈 합하고 대출 조금 끼면 서울이어도 적당한 아파트 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어요. 그냥 저희 힘으로 시작해 볼게요. 두 분이 평생 힘들게 모으신 돈인데 자식이라고 당연하게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은 그런 제 뜻을 듣고
기특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뒤 괜찮다는데도 저희가 친정에 가면 한 번씩 용돈을 꼭 쥐어주시더라고요. 아휴, 아빠, 진짜 괜찮아요. 저희가 드려도 드려야죠. 이 아빠, 작지만 아직 건재한 사업체 가지고 있는 나름 사장이야. 능력이 있다 이거야. 너희들 얼른 돈 모아서 집도 사야 하잖니. 그리고 예은이 너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 예뻐서 사위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는 거다. 자기들은 저 잘 먹고 다녀요. 정말 안 이러셔도 되는데. 자네, 오래도록 사돈 어른들을 도우면서 살았다며. 그런 자네가 기특해서 나라도 자네에게 받는 게 아닌 주는 부모가 되어주고 싶어서 그러네. 부모가 주는 돈이 당연한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예의인 거야. 자, 얼른 받아. 자네처럼 착하고 잘난 사위 데려왔으니 장인으로서 그 보답한다고 생각하게. 아빠는 착한 제 남편이 한편으론 안쓰러우셨던 겁니다. 시댁에 퍼주기만 하고 살았던 남편은 그런 아빠에게 늘 감사해하며 친정에 정말 잘했죠. 반면 시댁에 가면 시몬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요구하기 바빴어요. 시부는 그런 시모를 나무라긴 했지만 시모는 시부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니들 나한테 주던 용돈도 60에서 30으로 멋대로 줄여버렸잖아. 게다가 전에 내가 뭐 갖고 싶다고 하면 다 사주고 돈도 턱턱 주더니만 이젠 고작 가방 하나도 못 사주겠다고? 가방 저번에 생신 선물로 갖고 싶다고 해서 사드렸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찬우 너 결혼하고 나서 변해도 너무 변한 거 아니냐? 네가 누구 덕분에 변호사가 됐는데?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시댁의 지원을 딱 끊었습니다. 이젠 저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던 남편은 정말 자신의 말을 지켰던 거예요. 남편은 시모의 요구를 모두 끊어내고 다달이 전에 드리던 용돈에서 딱 절반만큼만 지원해드리는 것으로 못을 박았죠. 그러자 시모는 입에 거품을 물더니 원망의 화살을 제게 돌리더라고요. 새아가, 네가 우리 아들 꼬셨지? 얘가 원래는 얼마나 내 말을 잘 들었는데 처음엔 잘 사는 집안 딸이라길래 시부모한테 잘할 줄 알고 좋아했는데 너 정말 여우였구나. 너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알아? 내가 별로 머리도 안 좋던 쟤 다 공부시키고 변호사까지 만든 거야. 나 아니었으면 넌 변호사 남편 만나지도 못했어. 전 남편이 변호사라서 좋았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었다고 해도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보기에 제 남편 정말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이 지원해 주신 덕에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겠지만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해주신 건 고등학생 때 종합학원 하나 보내주신 게 전부였다면서요. 집도 그렇게 잘 살았는데 게다가 법대 들어간 뒤부터 집이 어려워져서 그때부터 학비도 이 사람이 혼자 벌어서 다 냈다면서요. 아니 학원을 하나만 보내주면 됐지. 뭐 얼마나 보내줬어야 됐는데. 어쨌든 학비는 자기가 벌어서 냈어도 대학 들어간 건 내 덕이지. 물론 어머님 덕도 있지만 전부가 어머님 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해 주셔야 자식도 자존감을 기를 수 있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동안 이 사람이 집안 빚도 다 갚고 어머님께도 정말 잘했다면서요. 아가씨 시집도 제 남편이 다 보내주고요. 너 지금 나 가르치니? 그리고 뭐 여태 효도했으면 앞으로는 안 해도 된다 뭐 이거야? 처음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요. 자꾸 제 남편을 못났다. 저런 못난 애를 잘 키운 건 내 덕이다. 괘씸하다 이런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참지 않고 또박또박 말대꾸를 해버렸습니다. 저도 저지만 제 남편은 제가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럴수록 시모는 더 길길이 날뛰었는데 하도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자라 시모에게 말대꾸하기 어려워하던 남편이 용기를 내어 그런 시모의 입을 닫게 만들었어요.
그만하세요, 어머니. 이 사람 말이 다 맞는데 왜 인정을 못 하세요? 뭐, 뭐라고? 너 지금 이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그냥 해야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집사람 말대로 저 어머니께 충분히 키워준 값 갚아왔어요. 그럼 이젠 제 인생 좀 살아도 되잖아요. 우린 애도 낳아야 하고 얼른 돈 모아서 집도 사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하셔도 더는 도와드릴 생각 없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저희 앞으로 웬만하면 이 집에 발길 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남편은 시모가 제게 뭐라고 하면 잘 막아주긴 했지만 그 정도로 단호하게 대꾸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시모를 제대로 말리지 못하던 시부는 그날 집 앞까지 우릴 배웅해주며 제게 미안해했죠. 평소 제게 잘하려 노력하던 시누이도 전화를 걸어 시모 대신 사과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후 저와 남편은 시댁에 딱 기본적인 날만 얼굴을 비추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모 때문에 신혼 초부터 감정의 불편함을 겪어야 했는데 사실 우리에겐 결혼하자마자 힘들어지게 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번에도 또 패소했어. 난 진짜 안 될 놈인가 봐. 역시 난 운이 좋아서 변호사가 된 거지. 운에 비해 능력은 턱없이 부족한 놈이었던 거야.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얼마 전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새 중소 로펌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려던 건지 처음 맡게 된 사건부터 패소를 하고 말았더군요. 그땐 그냥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위로해줬는데 남편은 다음 사건도 또 그 다음 사건도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가뜩이나 원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했던 남편은 완전히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아니야, 여보. 사람마다 다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처음부터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도 아니었다며. 난 당신 믿어. 절대 위축될 필요 없어. 저는 그런 남편을 북돋아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갈수록 주눅 들어갔고 심지어 로펌 사람들도 은근슬쩍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남편을 보고 은근슬쩍 소외도 시키는 등 얕잡아 보이면 우습게 여기는 것은 일반 직장이나 로펌이나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한데 나 로펌 그만두고 당분간만 좀 쉬어도 될까? 너무 지쳐서 그래. 당연히 되지. 오히려 잘 생각했어. 과부하가 걸렸을 땐 다 내려놓고 쉬는 것도 답이야. 생활비야 걱정하지만 이 마누라 돈 잘 벌어. 전 당연히 남편의 뜻을 존중해 주었어요. 돈보단 지친 남편의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결혼한 지 1년이 더 지난 때 로펌을 그만두고 휴식기를 가졌어요. 정신과에서 심리 상담도 받으면서요. 전 그런 남편이 기운을 낼 수 있도록 남편 앞에서 일부러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며 노력했죠. 그렇게 3개월 정도를 쉰 뒤 남편은 다시 들어갈 로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로펌이 아닌 사내 변호사로 들어갈 수 있는 회사도 사방팔방 알아봤어요. 그런데 전에 계속됐던 패소 이력 때문인지 남편은 통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더군요. 겨우 마음이 아물고 있던 남편은 다시 점점 주눅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럴 필요 없다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안 풀리는 시기가 있는 거라고 했잖아. 당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당신 하나 오라고 하는 곳이 없겠어? 더 좋은 기회가 오려고 이런 시간이 주어지는 걸 거야. 당신을 못 믿겠으면 당신을 믿는 날 믿어. 저희 친정 식구들도 우리가 친정에 가면 남편 앞에서 취업 얘긴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남편의 기운을 차리게 해주고 싶어 따로 남편을 불러 낚시를 가시기도 하고 술을 한 잔 사주고 집에 들여보내기도 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이런 긴 휴식기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래. 이럴 때 푹 쉬어줘야 다음에도 열심히 일할 기운도 나는 거라고 하시더라. 나처럼 잘난 사람을 못 알아보고 있는 회사들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시는데 너무 감사했어. 그렇게 몇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빠는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곤 남편에게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셨죠. 당시 저희 부모님께는 반전세를 주고 있던 서울의 신축 아파트 하나가 있었는데요. 원래 두 분이 제 동생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 살 예정이었다가 사정이 생겨 원래 살던 집에 남기로 하고 그 집은 반전세 조건으로 세입자를 받았었어요. 3억에 180만 원을 조건으로요. 그런데 그 세입자가 월세를 7개월, 8개월씩 밀리더니 최근에 2년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나가지도 않고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지 않은 월세를 당연히 보증금에서 깐다고 했는데 그럼 자기들이 새로 집을 구할 돈이 부족하니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거야. 심지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조건이었는데 개도 키우고 있었더라고. 개가 너무 짖는다고 다른 세대들에서 민원이 들어와 뒤늦게 알게도 했어. 그 사람들이 재계약 갱신권인가 하는 걸 쓸 수 있다고 그걸 요구한다고 하는데 난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내 이렇게 자네를 찾아온 거야. 아빤 굉장히 곤란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사정을 설명하셨어요. 사업차 아는 변호사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면서요. 남편은 그런 아빠에게 걱정하시지 말라는 듯 대답했죠. 그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재계약 갱신권은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지만 마땅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임대인이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2번 이상 월세를 연체했고 계약서에도 적혀있는 반려동물 관련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설사 계약 만료 2달 전에 갱신권을 요구했다고 한들 자격이 안 됩니다. 남편이 기꺼이 자신이 아빠의 문제를 돕겠다고 말하더군요. 아빠는 고맙다며 수임료를 챙겨주시려고 했지만 여태 받은 것만 해도 죄송한 뿐이라며 남편은 거절했어요. 남편은 우선 명도 소송까지 가기 전에 내용 증명부터 보내자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 남편은 아예 세입자를 직접 찾아갔어요. 저도 괜히 걱정이 되어 따라갔죠.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홍상철 씨 법률 대리인입니다. 저희 측에서 보낸 내용 증명은 받으셨죠? 현관문을 열어준 세입자 부분, 남편의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우리보다 서너 살쯤 많아 보이는 부부였는데 변호사가 직접 찾아오니 꽤 겁을 먹은 듯 하더라고요. 부부 중 남편인 남자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저 정말 고소하실 건 아니죠? 우린 소송 싸움할 돈도 없고. 당장 소송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부터 먼저 보낸 거고요. 다만 임대인 측에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원만하게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이에요. 정식 소송으로 가기 전에 직접 찾아뵌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였고요. 남편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원본을 꺼내 펼치더군요. 그리곤 얼굴이 딱딱하게 굳은 세입자 부부를 향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여기 보시면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반려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키우셨죠? 그냥 사소한 사정이 생겼을 뿐이라고 주장하셨다는데 그래도 이건 계약 위반이 맞습니다. 그 와중에 그 집 강아지가 현관 부근까지 다가와 왕왕 짖어대더라고요. 부부는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덤덤히 말을 이어갔죠. 다음은 여기 보세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재까지 연체된 월세가 총 8달치에 계약이 만료된 이번 달에도 퇴거하지 않고 당연히 월세도 내지 않은 채 계속 점유 중이시죠? 이건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로 충분합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임대인 요구사항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명시된 내용이고요. 임차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엔 계약 갱신 요구권이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 이 집에 더 머무를 법적 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난감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여자 웅얼거리듯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니,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고요. 사정이 좀 있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법정이 아니라 직접 찾아와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 상황이 더 길어지면 결국엔 법적 절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두 분께선 저희 측에서 요구하는 소송 비용까지 물어주셔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의뢰인께선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 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그렇게 되기 전에 최대한 원만하게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이달 안으로 정리해 주시는 걸로 서로 좋게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남편은 상황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고 능숙하게 그들을 회유했어요. 변호사로서의 남편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찾아갔을 땐 꿈쩍도 않던 그들은 결국 남편이 다녀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비웠습니다. 아빠는 남편 덕분에 골치 아픈 일이 잘 해결됐다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역시 우리 김서방이야. 변호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넨 우리 자랑거릴세. 자랑거리야. 그리고 예은아, 기왕 이렇게 된 거 너희 두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게 어떻겠니? 네? 그 집에서요? 그래, 너희도 어차피 전세 계약이 슬슬 끝나가잖니. 솔직히 난 저 세입자들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세를 주고 싶진 않구나. 그렇다고 당장 우리가 여기로 이사할 사정도 안 되니 그냥 너희가 이 집에서 살아. 내가 명의를 네 앞으로 넘겨주마. 골칫거리를 해결해준 김서방한테 고마워서 그래. 또 사실 너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준 게 그래도 부모로서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리고 아빤 너무도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 비싼 신축 아파트를 제게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너무 과분한 일이라 저와 남편은 두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빤 끝까지 아파트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죠. 김서방, 너무 거절만 하지 말고 들어보게. 어차피 나중에 자식들한테 다 주고 갈 우리 재산인데 그냥 우리 예은이 몫의 유산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게. 우리 둘째한테 나중에 또 다른 좋은 거 해주면 되니까 자네 처제 걱정도 혹시라도 안 해도 되고 대신 증여세는 자네랑 예은이가 내면 되지 않나. 자네랑 예은이가 부모 고마운 줄도 모르는 애들이면 내 이러지도 않았을 거야. 자네랑 예은이 모두 부모에 대한 감사함도 알고 돈의 소중함도 아는 애들이니 그 마음이 기특해서 내가 선물해주는 걸세. 너무 거절하면 나 민망하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대신 그 아파트 절대 당연하게 받지 않겠습니다. 꼭 열심히 돈 모아서 은혜도 아파트 값도 꼭 갚겠습니다. 사람 참, 끝까지 그냥 받겠다는 소리는 안 하네. 그래, 그러게. 난 자네가 말한 걸 뭐든 이루어내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네. 결국 저와 남편은 너무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아빤 그 신축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그렇게 우린 전세 계약이 끝난 뒤 그 집으로 이사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사를 했다고 하니 시모가 집 구경 좀 하자며 이사한 다음 날 바로 찾아왔더군요. 그래도 연락을 끊고 산 건 아니었으니 시부를 통해 이사 소식을 알렸던 건데 뭐가 그렇게 궁금했는지 시모가 득달같이 방문한 거예요. 신축이라더니 집이 깨끗하고 넓네. 바깥 사도는 생각보다 더 재력이 있으신가 봐. 우리 집은 코딱지만한데 어디 보자. 저 방 정도면 나랑 네 시아버지가 와서 살아도 넉넉하겠다. 그지? 그래도 남편 어머니니 전 아직 어수선한 집에 그래도 시모를 위한 음식상을 차려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탕을 데워 상에 내놓는 동안 시모는 집안 곳곳을 샅샅이 살피더군요. 그리곤 저 들으라는 듯 저렇게 중얼거리는데 시모가 이 집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부러 못 들은 척 해버렸습니다. 남편도 시모의 말을 들었는지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저처럼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의 말이 묵살당하자
시모는 기분이 나빴는지 상 앞에 앉아 괜히 음식을 들쑤시며 투덜대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제게 명의에 대해 묻더라고요. 당연히 사돈이 집은 너희들 공동 명의로 해줬겠지? 아니요, 제 명의로 해주셨어요. 뭐라고? 기가 막혀서 정말. 지 명의는 남자의 자존심인데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공동 명의로 해줬어야지. 내 아들이 변호사인데 찬란 사위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명의를 서럽게 만들어?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가 버럭 고함을 지른 시모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했던 시모는 완전히 뿔이 난 표정으로 계속 제게 화를 냈어요. 아니, 저희 부모님이 절 위해서 해주신 집을 왜 공동명의로 안 했다고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하죠? 저희 부모님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불쾌합니다. 우리 아들 벌이가 얼만데? 우리 아들이 몇 년만 열심히 일하면 자기 명의로 이딴 집은 두 채 살 수 있어. 그런 잘난 사위를 데려갔으면 당연히 그만한 대접을 해줘야 맞는 거 아니냐? 너 전부터 우리 아들 조종해서 여우처럼 구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이젠 하다 내 아들을 그렇게 홀대까지 받게 해? 이 집 공동명의로 안 해줄 거면 그냥 이혼해라. 너 아니어도 우리 아들 좋다는 여자 널리고 널렸어. 에이, 시모가 온다고 하면 출장 뷔페라도 부를 것이지. 이깟 음식상도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아! 평소 절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시모는 아예 잘 됐다 싶었는지 제게 이혼까지 하라고 성하더라고요. 그리곤 자기 화를 주체를 못하고 씩씩대더니 제가 기껏 차려놓은 상까지 발로 팍 걷어차더라고요. 상이 엎어지며 음식은 전부 쏟아졌고 하필 제일 뜨거웠던 탕은 제 다리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뜨거워 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죠. 다행히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지라 앞치마를 풀어내니 뜨거움이 가시더군요. 그리고 그런 제게 번개처럼 달려온 남편은 제가 괜찮은 걸 확인하자마자 시모를 무섭게 노려봤어요. 뭐? 왜 엄마를 그렇게 노려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집도 정리 안 됐다고 오지 말라는 거 꾸역꾸역 오신다게 집사람이 기껏 상까지 차려놨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너 아까 제가 나한테 되바라지게 구는 거 못 봤니? 그리고 엄마가 네가 받을 대우 제대로 챙겨주겠다고 화낸 건데 왜 도리어 나한테 화를 내? 네가 받는 월급이 얼만데 쟤 아니어도 너랑 결혼하겠다는 여자 깔리고 깔렸어. 아니요. 집사람보다 저한테 더 좋은 여잔 세상에 없어요. 어머님 평생 저더러 넌 똑똑하지도 않고 어리석은 애다. 그러니까 늘 나한테 고마워해라 하면서 가스라이팅 하셨죠? 그래야 절 마음대로 주무르기 쉬워지니까요. 저는 변호사식이나 돼서 그런 어머니한테 바보처럼 휘둘리면서 살았고요. 그런 저한테 너는 정말 대단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말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서 비로소 전 제 자신을 찾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절 이용하기만 했던 어머니가 감히 이 사람한테 이혼이라는 소리를 하고 이런 짓까지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찬우야, 감이라니.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왜요? 어머닌 절 함부로 대하시는데 왜 전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공동명이요? 변호사요? 저 지금 무직이에요. 능력 없다고 로펌에서 무시당하다가 제 발로 나온 뒤에 여태 취직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 한심한 절 능력 있는 사이라고 인정해주고 이런 짓까지 선물해주신 우리 장인 장모님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보다 훨씬 절 진심으로 아껴주고 있는 분들이니까요. 뭐? 실직? 아니, 변호사가 왜 실직을... 찬우야, 엄만 그냥... 그렇게 소리 지르며 화내는 남편의 모습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그날 남편은 시모에게 화도 났지만 그동안의 울분이 제대로 터졌던 거예요. 남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편이 백수라는 말에 시모는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리고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완전한 단절을 선언했어요. 결혼 전까지 제가 벌었던 돈 다 누가 가져갔어요? 집에 빚 갚고
어머니 사치하는데 다 썼잖아요. 동생 결혼할 때 도와준 돈은 하나도 안 아깝지만 어머니한테 드린 돈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요. 아버지랑 민진 저한테 고마워라도 했지. 어머니 전혀 고맙다는 말 한 번은 하신 적 없으니까요. 저는 이 집 받은 거 장인 장모님께 너무 죄송해 죽겠고요. 언젠가 처가에 꼭 은혜 다 갚을 거예요. 그렇게 처가에만 잘하면서 어머니에겐 더는 단 한 푼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전 앞으로 아버지만 따로 찾아뵐지언정 어머님 보지도 않고 살 겁니다. 아니, 찬우야. 부모 자식이 어떻게 평생 안 보고 산다는 거야? 자식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게 진짜 부모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닌 절 멋대로 휘두르려고 계속 제 마음을 갉아먹으셨잖아요. 자식이 불행해지길 바라는 부모님, 저도 더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요, 절 진짜 생각해주는 가족만 챙기면서 살 거예요. 이 집은 저희 집사람 집이고 저도 얹혀 사는 입장이니까 더는 저희 집사람 불쾌하게 만들지 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당장이요.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던 시모를 우악스럽게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끌려나가기 전 시모는 다급하게 제 옷깃을 잡았는데요. 전 그런 시모의 소나기에서 제 손을 냉정하게 빼내며 이렇게 말해줬어요. 언젠가 제 남편한테 그러셨다죠? 너는 손익계산도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애라고요. 아니요. 제 남편은 누구보다 현명한 사람이에요.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이렇게 똑바로 자기 행복을 찾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 냉정하게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동안 제 남편을 불행하고 우울하게 만들었던 거 지금 어머님은 그대로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그 뒤 남편은 시모에게 보내던 30만 원마저 딱 끊어버렸어요.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자 시모는 저희 집 앞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는데요. 우리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런 시모를 부끄러워하며 집으로 찾아와 대신 사과를 해준 사람은 시부와 시누이였죠. 저희 엄마가 못나서 새언니가 고생이 많아요. 죄송해요. 네 엄마랑 영 끊기로 한 거 정말 잘 생각했다, 찬우야. 내가 진즉 네 엄마를 더 단호하게 말렸어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 옆편에 정신 차리게 하려고 앞으로 나도 완전히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고 더는 한 푼도 안 줄 거다. 정 필요하면 자기가 나가서 알아서 벌어 쓰겠지. 미안하다, 아가, 찬우야. 그 뒤 남편과 전 시모를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가끔 밖에서 시부만 찾아뵈면서요. 시부에게 듣기로 시모는 1년 반 정도 흐른 지금 자기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 알바로 건물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해요. 시부는 고생을 좀 해봐야 자기 잘못을 알 거라며 정말로 시모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야 쌀밥에 김치만 먹어도 충분한데 그 옆에는 온갖 사내짐이 진수성찬 아니면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니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사치 부리고 싶으면 알아서 벌어서 쓰라고 했다. 허구나 홈쇼핑으로 뭘 사들이는 것도 하고 싶으면 다 벌어서 하라고. 내가 정에 약한 사람만 아니었어도 그 철딱선이 없는 옆편애랑 진즉 갈라서는 건데. 아휴, 내가 아가 너한테도 우리 아들내미한테도 그저 미안할 따름이다. 전 얼마 전 임신을 했는데 소식을 들은 시누인 제게 100만 원을 주고 갔습니다. 미안한 듯 이렇게 말하면서요. 제가 아직 능력이 안 돼서 많은 거 못 해드리지만 애 태어나면 제가 유모차라도 좋은 걸로 사드릴게요. 오빠한테 받은 게 많은데 저도 뭐라도 오빠를 위해서 해주고 싶어서요. 축하해요, 새언니. 그렇게 시누이와 시부와는 여전히 교류를 하고 있지만 우린 앞으로도 시모를 보고 살 생각은 없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시모에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정말 자식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 나에게도 당신한테도 그런 짓을 하지 못했을 거야. 이제 나한테 제일 중요한 가족은 당신이랑 뱃속 우리 아이야. 난 어머니한테 그동안 할 만큼 했어. 이젠 날 가스라이팅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말해주는 당신하고 장인 장모님을 더 챙기면서 살 거야. 저희 부모님이 집을 증여해 주신 뒤 남편은 제 친정에 더 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모뿐 아니라 시부도 항상 자신에게 받기만 했는데 친정 부모님은 자신에게 하나라도 뭘 더 못해줘서 미안해하는 분들이니 어쩔 수 없이 시부에게보다 더 마음이 간다고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감사해서라도 나중에 제 동생이 결혼할 땐 신우에게 해준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냥 그렇게까지 생각해주는 남편의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한편 시모는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끊어내고 시부도 이혼만 안 했지 자신에게 등을 딱 돌려버리자 형편이 좋지 않은 신우이네까지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넌 나한테 키워준 값 한 번 제대로 안 줬지? 그러니까 이젠 너랑 박서방이 나한테 효도 좀 해라. 매달 100만 원씩 나한테 보내. 신우인 제게 그 얘기를 해주며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저도 돈만 있었으면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어느 정도 효도하며 살았겠죠. 근데 아시죠, 새언니? 저희 남편 월급도 예전 저만큼 치꼬리인데 우리 애가 너무 자주 아파서 저 직장도 그만두고 애만 보고 있잖아요. 그걸 뻔히 알면서 100만 원씩이나 달라고 하더니 진짜 내 엄마가 맞나 싶더라고요. 오빠랑 언니 생활비 보태라고 우리한테 몇 번이나 도움을 줬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엄마 연락도 안 받고 상종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이속만 채우려 자식들을 못살게 굴었던 시모는 외톨이 신세가 됐습니다.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낳아준 은혜가 있다고 해도 자식을 자식으로서 존중해주지 않는 부모는 결국 외면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이야기를 빼먹었는데 저희 남편은 지금 집으로 이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한 로펌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것도 전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요. 참 운이 좋았죠. 남편은 더 이상 저도 로펌도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정말 열심히 재판에 임했어요. 본 자료를 보고 또 보고 의뢰인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더라고요. 그 결과 남편은 계속 패소하기만 했던 전과 다르게 지금은 승소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어깨가 한껏 솟아있어요. 그런 남편이 기특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전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거봐, 당신은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라고 내가 말해줬잖아. 전엔 잠깐 일이 잘 안 풀리는 시기였을 뿐이라고. 역시 당신은 최고야. 날 항상 최고라고 말해주는 당신이 내 인생 최고로 고맙고 멋진 사람이야. 계속 내게 용기를 준 당신 덕분에 계속 도전한 끝에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도 있었고, 당신 덕분에 너무 든든하고 감사한 장인 장모님도 만날 수 있었잖아. 당신은 정말 나에게 기적과도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난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서 당신이랑 우리 아이를 꼭 지켜줄 거야.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여보. 그때 남편이 제게 해줬던 제가 기적과도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참 잊혀지질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겐 기적과도 같은 존재라니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런 남편과 뱃속 우리 아이 또한 제게 마찬가지로 기적과 같은 축복받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남편은 언젠가 한 번은 조심스레 이런 말도 했었어요. 시모는 자신에게 때로는 악몽과도 같은 존재라고요. 떠올리면 침울해지고 자신을 갉아먹는 것과 같은 존재라면서요. 혹시 여러분께선 가족에게 어떤 존재신가요? 혹은 여러분의 주변엔 어떠한 모습의 가족들이 함께인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과연 기적과도 같은 존재일지, 혹은 누군가 내게 악몽 같은 존재가 되어 내 삶을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잠시나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 때로는 연약해지는 남편을 뒤에서 잘 받쳐주고 응원하며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로서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늘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감사한 부모님에겐 지금보다 더한 효녀가 되려 노력하면서요. 남편도 얼른 노력해서 친정 부모님께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을 돌려드리고 싶다고 말하는데 저 또한 같은 마음이랍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요. 그렇게 우린 시모라는 불편한 존재는 뒤로하고 씩씩하게 내일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 저와 남편처럼 여러분도 비록 힘든 일이 있으셨다고 한들
우울한 마음은 뒤로하고 다가올 앞날을 희망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여러분의 행복한 앞날을 응원하며 이만 여기서 제 사연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